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 정신장애 중에 신경발달장애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신경발달장애라고 하면 그 발달기에 시작되는 그 장애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 발달 단계인 학령정기, 영유아기에 발현하기 시작해서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야기하는 발달 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들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들 중 어떤 장애들이 신경발달 장애에 속할까요? 지적장애, 자폐증, ADHD, 틱장애 이런 질환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두드러진 특성을 보이는 장애들로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러한 질환들이 신경발달 장애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신경발달 장애의 하위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장애는 언어장애와 발화음장애,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로 세분화되고 운동장애는 발달적 운동협응장애, 운동장애는 발달적 운동협응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그리고 틱장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질환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적장애부터 살펴볼까요? 지적장애는 DSM-4에서는 정신지체라고 불리우던 것이었는데요. 지금도 흔히 정신지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라는 단어는 말 자체가 발달상의 지연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견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지적장애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직도 정신지체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용어들 중에 편견을 조장하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요. 장애인의 반대말을 우리는 보통 정상인, 일반인 이렇게 부르지만 이런 용어는 장애인이 문제이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장애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비장애인입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이런 말도 사실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말이에요. 편견 없는 사회는 작은 언어적인 표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때 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시길 바라요. DSM-4에서는 IQ에 근거해서 이 지적장애를 진단을 했는데요. DSM-5에서는 평가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IQ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응 기능을 함께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적장애를 진단하는 IQ의 커트라인은 70이에요. 정의해 보시면 지적 기능의 결함 평균 IQ 수준 70 미만의 지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IQ가 70 미만이면 무조건 지적장애로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응 기능을 함께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IQ가 68이나 69 정도가 돼요. 그런데 굉장히 성격도 좋고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주변에 친구가 많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공부는 잘 못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 노동이긴 하지만 공장이나 이렇게 이런 데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해피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IQ가 70이 안 된다고 해서 지적장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예 IQ가 20, 30 이 정도면은 교육이나 어떤 적응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딱 70이라는 그 경계선을 결정해 놨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적장애로 무조건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잘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적응 기능까지 함께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자기 돌봄이라든지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이나 대인관계,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다든지 자기관리라든지 기능적 학업 기술, 일, 여가, 건강, 안전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적장애로 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IQ가 70도 안 되고 또 이런 적응 능력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제 지적장애로 진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적장애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면서 손상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일까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래도 지적장애는 후천적인 원인보다는 선천적이거나 출생 초기의 생물학적인 손상과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산전 원인인데요. 임신 중에 엄마가 에이즈나 매독 등의 감염이 되었거나 임신 중독증을 앓았거나 만성질환 및 당뇨병, 빈혈, 고혈압, 신장염, 영양실조 이런 것들을 앓았을 때 혹은 술이나 마약, 흡연 등에 노출되었을 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출생 시에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예를 들면 저산소증이나 뇌진탕을 입었을 때도 뇌손상을 입을 수 있고, 출생 후 아주 어릴 때 고열을 앓았다거나 뇌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선천적인 염색체 질환은 필연적으로 지적장애를 유발합니다. 대표적으로 21번 상염색체가 3개인 다운 신드롬이나 X염색체 이상인 프라질 X 증후군, 15번 상염색체 이상인 프라더 윌리 증후군, 남자아이인데 성염색체가 XX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은 지적장애를 초래합니다. 그 외에 정신질환 후 발생하거나 내분비 장애 등이 있을 때 지적장애가 오기도 하는데요. 간혹 낮은 문화적,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환경 요인이 지적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뇌 뉴런이 가지를 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자극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자랄 경우 지적장애가 후천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적장애라고 다 같은 지적장애인가요? IQ와 적응 능력은 사람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심각도에 따라서 경계성, 경도, 중등도, 중증, 최중증 이렇게 나뉩니다. 경계성이라고 하면 IQ 70에서 84로서 전체 일반 인구의 6%에서 7% 정도인데요. 지적장애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 혼자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도는 IQ 50에서 69까지인데요. 전체 지적장애자 중 85%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 초등학교까지는 학업 수행이 가능하고요. 도와주면 업무 수행 및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경도의 지적장애인들을 우리가 보통 정신박약 이렇게 불리웠었거든요. 교육가능군으로 불립니다. 교육을 하면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은 중증도인데요. 중증도는 IQ 35에서 49까지입니다. 정신연령이 4세에서 8세 정도인데요. 간단한 회화, 구체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추상성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지적장애의 20%를 차지하고요. 대다수가 보호된 작업장 또는 지도 관리하에서 단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도보다 조금 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군은 과거에 치우라고 불렸던 군인데요. 훈련을 하면 단순한 직업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군이라고 불리웁니다. 다음은 중증인데요. 중증은 IQ가 20에서 40 정도로서 지적장애 중 3에서 4%를 차지합니다. 정신연령이 보통 2살에서 3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살에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보시면 원활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좀 어렵고 신체 운동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기초적인 개인위생이나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세심한 관찰 아래에서 간단한 작업 수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3살 정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중증은 IQ 20 미만으로서 정신연령이 2세 미만의 수준입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면 언어가 좀 힘들잖아요. 언어가 불가능하고 지적장애인의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감각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계속적인 보호와 간호가 필요하고 단순 동작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군은 과거에 백치라고 불렸던 군이에요. 우리가 농담으로 야, 너 백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치라는 거는 정말 최중증 이런 상태의 백치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적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적장애인 경우 지적인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행동적, 인지적, 감각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를테면 목적 없는 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동증이 대표적인 행동 문제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것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요. 과다 행동 및 과소 행동이 교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충동 조절이 어려워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자신도 다칠 수 있어요.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능장애가 있겠죠. 특히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상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타인의 생각이나 욕구, 의도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유아기 시절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지적장애인들은 지적 능력이 유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단순암기, 계산, 읽기, 그림 등 특정 분야에 뛰어나기도 해요.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요. 이른바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주원희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굿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러한 예에 속합니다. 지적장애의 경우 청각, 시각, 미각, 전정감각, 후각, 고유감각 장애로 인한 감각 정보 처리 이상으로 감각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감각에 대해 과대 반응을 하거나 과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하는데요. 귀를 막거나 고함을 막 지르는 등 분노 발작을 하거나 어떠한 감각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적장애 아동에겐 어떤 간호 접근이 필요할까요? 우선 밤에 자지 않고 개성을 지르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양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걸 수면장애라고 하죠. 이런 수면 문제가 있을 때 생활의 리듬을 가져서 낮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에너지 발산을 통해서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면제 사용도 고려할 수 있어요. 지적 장애인들은 가위 눌림으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 환경이나 주간 활동 내용을 확인해서 조정함으로써 밤에 깊이 잘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적 장애인들은 어린 아기들처럼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 하고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면 때를 부리거나 식사를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참 난감하죠. 그러나 억지로 골고루 먹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먹기를 권하는 것은 지적장애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심하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 무조건 난폭한 행위를 못하게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대상자에게 대화 상대가 되어줌으로써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 두어야 하고 화를 낼 때에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흥미의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난폭한 행위를 할 때 자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과소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단지 대화를 유도한다고 해서 반응을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도록 흥미를 끄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경에 변화를 주고 생활 공간 및 시간 중에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나 음악이 있으면 들려주고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면 환경을 좋아하는 색의 톤으로 맞춰준다든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관심을 끌어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자극해 줄 수 있어요. 아이의 발음이나 언어상 표현이 부족할 텐데 인내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기분으로 충분히 들어줍니다. 자극을 준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오지는 않을 텐데요. 반응이 없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행동 가다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이 심리적 장애나 기질적 장애인 경우 신경안정제, 항경련제가 사용됩니다. 과다 행동을 억지로 못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과다 행동에 대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운동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음악을 병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지적장애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으시나요? 일단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게 적합한 어휘력을 구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의사소통에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장애가 있을 때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데요. 하위 유형을 살펴보시면 언어장애, 언어 발음장애,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 즉 말더듬기,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습니다. 우선 언어장애는 표현하는 언어 발달에 장애가 있을 때 어휘구사, 시제 사용, 낱말 사용 등 능력이 기대 수준보다 낮은 경우이며 이때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수용성 언어 능력은 정상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는 하지만 표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능에 문제가 있어서 어휘 사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언어와 관련된 특정한 부분, 즉 읽기 능력이 불충분해서 학습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언어 발음 장애. 말소리 장애인데요. 나이나 지능에 비해 기대되는 언어음 발달이 정확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시읒이나 쌍시읒, 치읒, 지읒 발음을 어려워하는데요. 60에서 80% 정도는 16세 이전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 즉 말더듬기로 불리우는 장애인데요. 어릴 적을 회상해보면 심하게 말을 더듬는 친구가 가끔 반에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말더듬기 때문에 언어의 유창성에 방해가 초래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음이나 음절을 자주 반복하거나 혹은 지연되는 경우, 특정한 단어를 쉬거나 길게 발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파란 공책을 봤어 라든지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막 더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의사소통, 사회참여, 학업적 또는 직업 수행에 제한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일상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단의 포인트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M-4에서는 전반적 발달 장애라고 하였는데요. 전반적 발달 장애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폐증, 그리고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레트 장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질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애들이 근본적으로 원인이라든지 공통적인 증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DSM-5에서는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하나의 범위 안에 이렇게 중증도에 따라서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폐증이 뭐냐, 레트 장애 특징이 뭐냐,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가 뭐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진단명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아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졌죠.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는 아스퍼거 장애, 레트 장애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아직. 네,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기나 영아기나 아동기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발달 장애라고 하는데요. 보통 남자, 여자의 비율을 봤을 때 남자아이가 3, 4배 정도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아정신과 방문 환자의 12%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된 증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장애, 의사소통 및 언어 발달의 행동 장애, 즉 상동적 장애, 그리고 활동과 흥미의 제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인을 살펴보시면 생물학적, 신경학적, 기질적 이상, 유전적인 요인 등 생물학적인 원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유병률이 1%이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발현이 됩니다. 36개월 이내, 즉 3살 이내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보통 3살 넘어서 자폐증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 전에 빨리 증상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출생 전후에 뇌 손상, 뇌염, 풍진, PKU 등 뇌의 뚜렷한 기질적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자폐증에서 10%에서 83%까지는 이지상 이산소견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에서 32%는 간질 발작이 유발됩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보시면 형제자매가 2%에서 4% 정도가 자폐증으로 이완되는데 일반 인구보다 50배나 많다라고 해요. 정신사회적 요인은 가족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죠. 예후는 지능과 언어 발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1, 2%에서만 직업을 가져서 자립할
출입할 수가 있고 5%나 20%는 간신히 생활할 수 있어요. 3분의 2가 심각한 장애로 평생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등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치료가 좀 어려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발병해서 치료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후유증이 많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폐증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문을 닫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안 돼요. 그게 주 핵심 증상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장애, 즉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스킨십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이겠죠. 혼자 지내려고 하고 사람이 아닌 사물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폐증 아이들을 보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반응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앞에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뭐 볼펜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쇳조각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사물은 사물인데 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물이 아니라 좀 독특한 특정한 사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및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말이 없거나 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반향 언어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언어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늦어지는 경우 50%는 평생 동안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어나 짧은 문장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타인과 상호 교류는 없이 일방적인 필요에 의한 단어들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에서 80%가 지적장애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잘 안 되고 아까 지적장애에서 배웠던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의 행동장애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동증인데요.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에 저항이 많아서 똑같은 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각장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과장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서장애도 나타나는데요. 갑작스럽게 기분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주의 산만하고 부상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나 자해행위라든지 식사 문제, 불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한테 막 스스로 먼저 안기잖아요. 안기고 뽀뽀하고 엄마가 세게 안아주면 같이 더 좋아서 막 같이 안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딱 안아주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경직이 돼요. 엄마가 무안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특정한 물건에 집착하면서 그 행위를 못하게 하면 괴성을 지르고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대중문화에서 다뤄지는 자폐 관련된 캐릭터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나 요 캐릭터 좀 괜찮아. 지식인으로서 딱 찍어주실 수 있을 만한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걔가.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또 문화 쪽 전공하셨잖아요, 교수님. 예. 그래서 문화 쪽 질문을 좀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대중문화에서 다뤄지는 자폐 관련된 캐릭터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나 요 캐릭터 좀 괜찮아. 이거는 대중문화에서 자폐를 좀 잘 다룬 거야 라고 찍어주실 만한 교수로서 딱 지식인으로서 딱 찍어주실 수 있을 만한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걔가.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가뿐. 제가 하나도 전멸. 교수님 근데 최근에 영화 증인이라고 거기서 보면 그 자폐성 캐릭터를 다 김양기 씨 맞죠? 임지우 학생 맞지?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김양기 씨 캐릭터가 되게 좀 자폐성 캐릭터를 잘 다뤘다고 평가가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렇긴 했는데 그 잘못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네. 스포일러여서 뭐 네. 넘어가실 분들은 경고등 넘어가시고 켰습니다. 스포츠에. 네. 어떤 거냐면 얘가 그 네. 300m, 400m 떨어진 집에서 그 창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입으로 입 모양만 보고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읽어내고 그거 맞아요. 읽는데 이거는 저도 가지고 싶은 근데 이거 맞아. 가지고 싶은 능력이다. 이게
진짜. 이게 그 자폐 당사자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하는데 그게 되게 소머즈 같이 정말 초능력자처럼 그런 느낌. 네. 자폐 당사자가 그런 초능력자는 아니다라는 요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까지 뭐 할 정도도 하는 건가? 더 안타까웠던 거는 저는 거기서 그 주인공이 네. 자폐성 장애라서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나오죠. 왜 포기해? 지우 꿈이 변호사였어? 네. 나는 이게 사회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애가 막 그렇게 말해요. 이게 좀 우리가 300m 밖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나는 사회적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생각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가 좀 처음에 편견을 가졌다가 나중에 좀 수정을 하게 된 게 드라마 중에 그 의사가 돼가지고 레지던트 굿닥터. 네, 굿닥터. 네. 저도 굿닥터 이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논문 하나 보고 충격 먹었어요. 왜요? 자폐 당사자 의사가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폐 당사자 의사가 어떻게 돼? 처음에 이래갖고 욕하셨다가 교수님도 교수님이 의사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 근데 의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해외에서. 진짜 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요. 자폐성 장애인 교수가 어떻게 되는데 한국에 맞아요. 있잖아요. 아니 근데 해외에서는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이제 자폐성 장애 학술지가 3개였어요. 거기 보면 편집위원 중 다수가 자폐 당사자고 박사도 꽤 있고 위에도 자폐 박사가 해외는 수석하고 자폐 의사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폐를 가지면서도 보통 얘기하는 고학력, 고직종 이런 것들을 전문직을 왜 못 들어가느냐? 그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통 얘기하는 고맥락 사회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닐까. 오케이. 교수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 얘기했는데 솔직히 저 잘된 거는 궁금하지도 않았고 시원하게 한번 까주실 만한 거 없을까? 유노스픽 월스트로. 워스트까지 내가 생각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나. 그런가요? 그것들이 이제 투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 그쵸. 자폐성 장애가 투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캐릭터가 못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투영시키느냐 자폐의 특성을 그게 더 중요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폐성 장애인들이 좋은 캐릭터로 묘사가 되려면 그 사람의 행동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주변 캐릭터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되게 이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다. 문화 컨텐츠 학과 교수님으로서 역시 결론은 이거죠. 뭐요? 아직 은호 교수님 마음에 드는 자폐성 장애 캐릭터는 없다. 삐이다. 없다. 요게 오늘의 킬링 포인트가 근데 지금 힌트를 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된다고 지금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냥 묘사하는 방식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럼 교수님한테 이렇게 전화 드려서 자문 구하고 그런 건 괜찮나요? 괜찮은 상황이 있다면 저야 환영하긴 한데. 자, 인하대학교 과사무실로 빠르게 연락 바랍니다. 감독님들 그냥 만드시면은 300m 앞에서 뭐 이렇게 초능력자처럼 그렇게 하나 그리게 되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실제로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를 전공하신, 그래서 교수의 자리에 오르신 윤은호 교수님을 모시고 자폐인을 다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자폐인들이 다 적응에 실패하거나 지적장애가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자폐인에 대해서 대중문화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대중들의 시선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 하고 조금 쉬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